네, 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네, 작년 7급 관세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하냐?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1번, 납세 담보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1번에는 이게 틀렸네요. 매각 예정일까지. 요 1일이란 말이 예전에도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전에도 나왔던 오답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일이 다른 숫자, 3일이나 5일로 바뀔 수 있지만은 1일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오답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납부하라는 거예요, 납부. 응? 근데 1일 전까지 납부하면 매각이 중지되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납부라는 단어 뒤에 담보 해제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런 게 문제네요. 가격 감소. 그럼 이제 세관장이 화가 나죠. 담보의 가격이 감소되면 세관장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더 가져와. 더 많이 가져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변경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가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증가가 빠졌다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다만 확실하게 틀린 건 이 뒷부분인데 아니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해서 증가나 변경을 요청하면 바로 해야지. 이행 시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12일이라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지급기일, 기간, 즉 말하자면 담보와 관련된 어떤 기일 기간 변경을 할 때는 이거는 담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요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세관장의 말을 세관장에게 말하고 하라. 네, 그런 승인입니다. 또 하나 4번은 시행령 10조인데 이게 답이네요. 네, 매우 중요한데 보세요.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담보액은 뭐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할 때 확정되지만 그 다른 경우에도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보액의 확정일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10일 내에 중요하죠. 10일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압류? 몰수? 벌금? 아니죠. 뭐야? 납부 고지죠.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 고지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번에 물품의 보관 책임. 이거는 이제 지정 장치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원칙적인 물품의 보관 책임은 누구예요? 지정 장치장의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가 원칙입니다. 근데 화주에 걸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세관장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근데 세관장이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면 직접 화물관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번에 화주를 가름하여 화주를 가름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게 저기 세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에 문장 맞는데 뒤에 말이 좀 잘못됐어.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 세관장이 아니래. 그러면은 최소한 그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하는 건 끝까지 이거야 뭐 당연히 세관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관장이 지정하는 건 맞는데 이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가 지정할 수는 없죠. 지정권자는 역시나 세관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대요. 화물관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요 4번에 보니까 세관장도 화주를 대신해서 여기 중요한 말 직접이에요. 직접. 만약에 철주처럼 화물관리를 지정하지 못하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고료 즉 보관과 관련된 그런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여기도 있는데 이건 세관장이 화물관리를 할 때 비용 징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 이 위에 2번에도 있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화물관리인도
세관장도 화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항상 누구로부터? 화주로부터. 여기 보세요.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거잖아요. 3번은 시행령 있는 내용인데 비용리 법인도 이 화물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저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네. 항공기 용품. 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선박용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차량용품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그리고 국영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항공기 용품을 하역하려고 한다. 그땐 뭐예요? 허가죠. 허가. 허가가 나오면 이거는 그 뒤에 반드시 10일 다음 날, 10일 다음 날 이런 게 붙어요. 여기 다음날 문장은 없지만은 10일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번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런 항공기 용품 등을 환적하려고 하면 그때는 허가입니다. 하역도 환적도 선박용품 등의 경우에는 허가예요. 근데 3번에 보니까요. 국제무역기의 여객기 아닌 자가 타려고 하는데 여객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게요? 여승운 아닌 자. 여객 다음에 여객 말고도 승무원이나 운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일시 양육 등 거기에 나오는 거죠. 여객이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죠. 4번에 국장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한다. 이게 뭐예요? 항해 하역이죠. 항해 하역 허가. 허가입니다. 네, 허가예요. 신고 확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142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네. 4번 조사와 처분. 1번이 답인데 그 압수 자리에 수색도 들어갈 수 있어요. 수색할 때에도 압수할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영장. 영장은 누가 발부해요? 관할 지방법원 판사. 이 사람이 발부하는 거 맞잖아요. 판사의 영장, 이거 뭐 상식인데 세관장의 영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네.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 이게 뭔 얘기냐면 소유자가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사실은 소유자 자리에 점유자, 보관자라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외웠지만은 소, 점, 보, 작은 점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그죠? 소, 점보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둔 물품이 있다면은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영장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후의 영장이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지워버린 사후의 영장은 어떤 경우에 사후의 영장이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 그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의 영장이지만 소정보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예요. 늘 나오는 아주 빈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번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근거는 이 법률에 있는 거예요. 관세법이 아닙니다. 맞고요.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밀어주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다고. 관성장 세관장이 고발을 해야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현행 범인을 체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된다. 뭔 뜻이에요? 누구나 잡을 수는 있지만은 잡아서 자기가 처리하면 되고 당연히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되겠죠. 5번 관세부가 제출하는 기산일과 관세인권 소멸시효 기산일. 이 기산일 두 개를 같이 묶고 있는데요. 기역 니은은 시행 6조, 디귿 리을은 시행령 7조에 있는 겁니다. 예. 과다한급, 부정한급, 너무 많이 환급했고 잘못 환급했고 그럼 뭐 다시 받아야지. 부가와 관련된 거네요. 그럴 때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이 관세부가 제출해야 하는 기산일이 된다. 여기 보세요. 일단은 기산일에는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아닌 바에야
다음날이란 말이 일단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급은 위에 나오는 과다환급, 부정급을 얘기하는데 환급한 날의 다음날, 이 기산일에 나오는 이 환급이라는 요 사건 있죠. 요게 바로 부가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맞지. 잘못 환급했고 너무 많이 환급했으니까 부가하는 거잖아요. 다시 추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 니은번에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품의 경우에 그 기산일을 묻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짧게 건설공사 완료 보고일 이 정도로 짧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 자리에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되죠.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한 날과 특허 기한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으로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나올 때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탁 잘라버리고 오답으로 내는 거죠. 디귿번 월별납부. 지금 이 관세증권 소멸시효 기산일인데 관세증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납부기한에다가 다음날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월별납부는 좀 특이한 게 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말할 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달 말일의 다음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납부기한의 다음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음날 앞에 납부기한이 있으면 되는 건데 월별납부랑 15일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틀린 거예요. 1번 수입신고의 물품 반출, 다른 말로 즉시 반출이죠. 즉시 반출할 때 납부기한이 뭐예요? 수입 신고한 날. 야, 중요한 말이 신고네요. 그죠? 수리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신고한 날부터 15일인데 거기다 플러스 다음 날 이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네요. 6번 납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이 된 경우. 이게 감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치를 의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관세정보위원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세청장의 신청에 따라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맞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 1번을 굳이 소제목을 달자면 감치의 요건이거든요. 뭐라고요? 감치의 요건. 감치의 요건은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감치할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오답이에요. 여기 보세요.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은 거의 오답이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겨우 감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검사가 청구해야 되고 30일 범위에서 3, 1, 2 이게 2일이가 아니라 2일이가 아니라 3일인데 그죠? 3, 1, 2 그리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 경우 그리고 정보위원회 이건 뭐 위원회는 위에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해야지 겨우 감치하는 거기 때문에 감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2번은 관세청장은 관세법률 제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면 이 사람들이 납세자 보호관이 될 수 있긴 한데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편에 서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안 돼. 예전에 공무원이었으면 퇴직한 지 한참 돼야 돼.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은 세관 공무원이 현직이 아니거나 퇴직했더라도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번 세관장은 출국 금지된 관세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됐다면 5천만 원이 되면 조금 아쉬워. 출금지 해제 요청이라고 하려면 그때는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니까 5천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이 5천만 원과 그 미만을 그 미만을 빼가지고 오답이 됐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미만, 초과,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을 바꿔놓거나 없애는 것들이 우리 시험에 많아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3번에요. 예, 여기 일부 납부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전부란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뭐 일부만 썼다고 틀린 건 아닌데 전부도 써도 된다. 그 얘기에. 예. 답은 4번인데요. 예.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 예정자에게 일단은 너 유명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명당 공개 대상 예정자임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심의해요. 그러니까 통지와 재심의 요거 사이에 기간이 몇 개월이냐? 6개월이죠. 6개월이라는 게 이게 심의와 재심의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심의했고 그 내용을 통지해주고 6개월이 지나면 재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와 재심의 사이가 아니라 통지와 재심의 사이에 6개월이 있는 거예요. 7번 감면이네요. 예. 지자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이런 것들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이 지자체 이 부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진짜 많은데 법률에서 나오는 건 총 7개 정도거든요. 네. 지자체 말고도 나머지 6개가 무엇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복구지원과 구호. 이 복구지원 구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자산용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각한 말이 나왔거든요. 핵사고 엄청 무서운 말이다. 그죠? 핵사고 자리에 방사능 긴급사태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가 다 특정 부품의 면세 등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예요.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아니죠. 사실 뭐 정확하게 한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요거 감면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요 자리도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상수 수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여기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자체라고 안 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을 보면은 이 자리에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이 출연한 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요걸 놓칠 수 있는데 요것도 국가, 지자체 자리에 요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쨌거나 국가,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란 말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수입 주체라는 거예요. 상수 수지를 측정한다 하여도 환경오염을 측정 분석한다 하여도 그 수입 주체가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이라면 그때는 정부용품 면세로 가야지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맞게 써놨네요. 4번에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이 거주자도 비거주자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좀 맞는 말로 나오긴 했네요. 훈장, 기장, 표장장, 상패 이런 것들은 수행물품 면세 규정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과성보 제공 부분인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네요.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예전에는 이 과성보 제공 문제에서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는 있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이 과성보 제공 부분에 의미가 있나요? 있어요. 이게 새로 들어간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요약집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이 5번 보세요. 5번에 보시면 국가,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등 이 등이 진짜 많은데 등에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의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 조사 심사 이때 필요한 게 당사자의 동의래요. 근데 이 당사자의 동의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여기 또 나오죠. 공공기관, 은행 등이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괄성보 요구할 때, 이때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니을의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업과 디귿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아, 서면으로 요구해야 되는 경우도 구분을 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지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9번 환급과 분할납부 옳은 것은 1번 수출을 가름하여 폐기 1년 내에 보세구역 반입. 이거는 위약환급에 나오는 거군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에 나오는 건데 이때는요 1년 내에 보세구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하죠. 폐기는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일부 수출도 그렇고 폐기도 그렇고 반드시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장 보시면 진짜 웃긴 게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아니 폐기에 승인이 필요 없으면 왜 이런 말을 쓰냐, 그치? 법에 아예 없겠죠, 그죠? 예,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분할납부 승인 받은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면 파산 선고 받았으면 빨리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알려야 돼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신고해요? 바로. 우리가 이제 뭔가 사고가 터진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은 이거는 며칠 내에 알린다. 이런 여유 규정을 두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져야 돼요.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신고하는 것은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이건 106조의 2에 나오는 거네요. 위약환급 그 다음 조인데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부터 6개월이네. 6개월은 맞나요? 예, 맞죠? 1년이 아니라 이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의 경우에는 6개월이에요. 때 그 대신 그 물품이 들어왔던 그 상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죠. 어디 틀린 말은 없는데 우리가 꼭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다시 수출할 때 들어왔던 물건이 다시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절차가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그죠? 두 개가 다 나왔죠? 두 사람이 관성장도 나오고 세관장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보세구역 반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구역 반입해서 들어왔던 물건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받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왔던 물건과 나가는 물건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번 분할납부 승인받은 자가 분할납부 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분할납부 받은 그 특혜 물품을 경기도 안산에서 충청도 쪽으로 옮기려고 한대요. 그럴 때는 변경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일단은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여긴 변경 후가 아니라 변경 전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인데 그 제출을 비록 한 달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 장소에 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경 전, 그러니까 옮겨가기 전에 세관장에게 먼저 저 갑니다. 특혜 물품을 딴 데로 옮깁니다. 라고 말하고 한 달 내에 빨리 옮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령 129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번 법의 121조, 122조 내용이네요. 사례 문제가 두 문제나 있던데 사례 문제네요. 세관장 A, 세관장은 A라고 표현하고 관성장은 B라고 표현하네요. 세관장은 A고 관성장은 B입니다. 근데 세관장 A가 갑에게 뭔가 처분을 했고 그 처분의 통지를 A가
2023년 6월 7일에 받았대요. 그래서 관세청장 B에게 심사 청구를 하려고 심사 청구서를 A에게, A는 참 중요한 거네, 그죠? 심사 청구는 관세청장에게 하는 거지만은 A, 즉 세관장을 경유해서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되니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기억. 심사 청구서는 심사 청구 기간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날짜를 보니까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게 2023년 6월 7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받았다는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은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이 기준인데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 청구한다는 건 세관장에게 그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짜와 요 날짜 이 두 개 사이가 90일 이내이면 되는 거죠. 6월 7일, 8월 10일, 90일 이내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니은번에 만약 갑이 A가 아닌 다른 세관장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면 그 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심사 청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냐? 본다가 맞아요. 본다. 이게 뭐냐면 엉뚱한 세관자에게 청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정부에 보낸 거잖아요. 아니 청구인들이 백성들이 뭘 알아. 그냥 관세청장에게 보내든 다른 엉뚱한 세관자에게 보내든 처음으로 정부에 도달했을 때 제출하였을 때를 그때를 심사 청구가 된 것으로 봅니다. 1번 디귿 A는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심사 청구서를 B에게 보내야 하며 그때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의견서 첨부가 세관장의 재량인 것처럼 해놨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의견서는 반드시 심사 청구서에 덧붙여서 보내야 돼요. 그것도 며칠? 7일. 요건 맞네요. 그래서 의견서는 항상 7일 내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의견서는 7견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1번 A의 의견서를 받은 데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견서의 부분을 갑에게 송부해야 된다. 뭔 뜻이에요? 관성장이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았다면 지금 청구인은 즉 갑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카피를 해가지고 의견서의 부분을 A에게 송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 이런 말들도 잘 봐야 돼요. 그냥 의견서를 갑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의견서의 카피본 4번 부분만 송부하는 게 맞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원산지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부착. 사실 표지 부착 말고도 그냥 표시라고 해도 되죠. 표지 부착도 되고 표시도 되고 두 개 다 됩니다. 어쨌거나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지 부착하게 되면 그때는 통관 불가죠.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예요. 또 밑에 보시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원산지 증명서는 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원산지 증명서를 내든 안 내든 통관은 되거든요.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 쿠폰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쿠폰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에 쓰면 되죠. 이번에 돈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익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정말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통관 허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편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3번이 답이네요. 사실과 다르게 표시. 이게 뭐예요? 사실과 다르게 표시. 이것도 사실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 근데 허위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통관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경미가 붙었다면 그때는 보안 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이거 말도 좀 웃기긴 한데 보안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미가 있느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지금 허위 표시면은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답인데 만약에 경미가 들어가면 통관 허용은 되는 거예요. 다만
보완 정정이 돼야 되겠죠. 4번에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 생산 기준이잖아요. 요거는 전부라고 법률에서 표현해요.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가 원산지다라는 게 바로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12번 과세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료 보완을 요구받은 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했나 보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다음에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이 당연히 보완을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내든 더 보내든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15일. 요거 잘 안 외우는 것 같은데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보완이 요구되면 15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15일 외워둬야 되겠나? 예, 외워둬야 되겠어요. 시행령 263조의 2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이게 좀 골치 아픈데 2번 일단 넘어갑시다. 3번에 관성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하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죄군요. 뭔가 다른 관청에서 과세료 제출기관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비밀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일 운동할 때 비밀 유지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리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도 됩니다. 이거랑 116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4번에 관세의 부가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 이건 당연히 이것이 과세자료 제출하는 그 과세 자료인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기본 시간에 잘 보지 않는 부분인데 시행령 263조의 3에 리스트에 보면 거기에 감면받도록 추천 등을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자료, 감면 추천 자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특별히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틀린 문장을 낼 리가 없어요. 자료는 웬만하면 관세법상에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감면 관련되어서 외부에 중부 장관 등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2번인데요. 골치 아프네. 그죠? 법인세 환급금 내역 이거네요.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두 번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매년 4월 30일까지 한 번 내면 되거든요. 첨보죠. 이건 사실은 어디 나오냐면 시행령 별표 3에 나오는 건데 관세사 시험에서 두 번 나왔었어요. 근데 7급에서는 이번에 이 문제 이제 한 번 나온 건데 9급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요것이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픈데 낼 때도 약간의 원칙이 있어요. 좀 특이한 거 있죠. 이걸 내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기본서에 있는 건데요. 기본서 몇 페이지냐? 468쪽에 있는 건데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에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 시기가 따로 별표에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내면 좀 그런데 나왔으니 어떡하냐. 근데 여태까지 관사 시험과 7급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첫 장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이 색깔로 칠해놓은 거 있죠. 이 색깔 바뀐 거. 여기 바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 뭔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는 매일 이런 거 있죠. 다른 것들은 연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제출하는데 매일 제출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특이해서 좀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 매일 제공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데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29번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이런 것들은 매년 4월 30일 한 번 내는데 매년 4월 30일 한 번 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 근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외우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다 어떻게 외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이게 4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시험에 나온 것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내는 분들도 알아요. 이걸 다 낼 수 없다는 걸. 그렇지만은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한데 이 매일 내는 거, 실시간으로 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내는 거, 3월 30일 한 번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일단 나왔던 것들은 알아두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됐고요. 예, 그 다음 13번 볼게요. 보세 운송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장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요한 것은 모든 보세구역이 아니라 반드시 국장 안에 있는 보세구역이어야 돼요. 여기에 물품을 공급을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등록해야 되죠. 누구에게? 관성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 운송업자 등의 등록이라는 부분에서 뵌 부분이죠. 2번 이들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등록 갱신 등을 할 때는 항상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한 달 전에 세관장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보통은 다 1개월, 2개월 이런데 6개월, 7개월로 되어 있는 게 딱 관서에 2번 있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3번에 보시면은 가중이나 경감,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대로 계산한 걸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을 줄이거나 4분의 1을 늘리거나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뭐니 3분의 1은 그죠? 4분의 1이죠. 가중경감의 폭이 바로 4분의 1입니다. 또 4번에 보시면은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등 바로 행정지재인데 뭔가 다른 법에 따른 면허 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행정제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엔 이렇게 문장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런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 2, 3 이렇게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모아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여태까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세요. 23번도 법의 222조 시행령의 내용, 시행령 다른 조, 그리고 법의 214조 보세요. 다 다른 곳에서 한 문장씩 찍어서 지금 내고 있죠. 뭔가 관세법을 전적으로 다 알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14번 납세무의 소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 압수물품을 반환한다는 건 뭔가 증거가 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돌려주기로 하는 건데요. 이 결정, 반환 결정에도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정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문제는 없네요. 결정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결정이 경정 청구 그리고 결정 통지. 결정 통지. 뭔가 결정이란 말이 관세부가 집행한 만료의 특례 부분의 맨 마지막에도 한번 사실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통지라는 게 나오면 결정 통지 다음에 일이 붙고 그 다음에 2개월이 붙는 거 맞긴 한데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 이거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정 통지 1이라는 부분과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둘 다 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관세부가 질계 만료의 특례에 2번 나오는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이 밑에 3번인데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결정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결정 통지일부터 위에 거는 아예 1년과 2개월 이것도 틀렸는데 밑에는 1년 맞지만은 3번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는 결정 통지일부터라고 바꿔서 또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라는 말이 있고
결정통지일이란 말이 있는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2번에 보시면은 원산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에게 그 진위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물어본 거네 밖에. 그런 경우에는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회신 받은 날부터 1년. 사실 이렇게 짧게 쓸 수 없어요. 이 사이에 이정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회신을 받은 날과 관세법, FTA 관세법 등에서 그 정한 여기 이제 니은이 들어요.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래야 되거든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요부터 1년 요 앞에 이런 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길게 정답을 내려면 분명히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4번이 답인데요. 관세권의 소멸시효는 기간. 뭐 기간들이 나왔는데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걸 바로 정지라고 합니다. 15번 법의 270조인데요. 관세포탈제군요. 네. 관세포탈제 등은 항상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징역형 벌금형은 다 3년 5배, 3년 5배 그렇잖아요. 부정감면죄도 보면 3년 5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 부정수출죄군요. 부정수출과 부정수입은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는데 부정수출과 부정수입 1, 2, 3, 3 그죠? 부정수출은 1, 2예요. 부정수입은 3, 3 3번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수입신고를 했네요. 네,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품으로 수입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뭐 실무상으로는 이것도 부정수입죄 쪽으로 처벌하긴 하는데 형량은 관세포탈죄랑 같죠.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 그냥 관세포탈죄에 속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포탈죄니까 당연히 3년 5배, 3년 5배인데요.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3년 5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가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부정감면죄와 부정환급죄와는 달리 3년 5배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5배 원가 이렇게 끝나야 되죠. 4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 받은 거. 이것도 뭐 당연히 3년 5배, 3년 5배인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래요.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 교사자와 방조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니까 방조한 자라고 쓰든 이걸 쓰지 않든 똑같이 처벌이 되네요. 3년 5배. 똑같죠? 네, 그래요.